안녕하세요. 4명의 딸들을 키운 딸부자 엄마이자 평범한 50대 여자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딸만 넷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들 하나 더 낳아야지 라는 말을 꼭 했었는데 요즘은 딸만 넷이라고 하면 아들 다 필요 없다며 딸이 최고라는 말을 많이들 해주신답니다. 저만 해도 결혼하고 아들을 못 낳아 속상해서 눈물을 흘린 날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들 필요 없고 딸이 최고라는 말이 정확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다 못하는 것도 아니고 딸이라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내 딸만큼은 너무나 잘 자라주어 딸이 최고라는 말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딸들 자랑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잘 자라주었는지 딸이라서 꼴보기 싫다고 연을 끊고 살던 시모마저 우리 내 딸들에게 얼굴 좀 자주 보여달라며 애원을 할 정도랍니다. 아들 못 낳는다고 시모에게 당한 게 너무 많았던 저는 죽어서 저승에 가서라도 시모에게 꼭 복수를 해야겠다고 칼을 갈며 살았었는데 잘 자라준 우리 내 딸 덕분에 저는 손도 안 대고 이 생에서 시모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되었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기혼 영성분들이라면 아들 못 낳는다고 시댁에 한 소리 들은 분들이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승 가서도 시모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는 제 말에 조금 유난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 만했구나 라고 하시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희 네 딸들 덕분에 저승에 가기도 전에 복수를 할 수 있었는지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덥석 아이부터 갖고 결혼을 하겠다고 시모를 찾아갔을 때 제 걱정과 달리 시모는 저를 귀인 대접하듯 반겨주셨습니다. 어쩐지 엊그제 꿈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오더라. 그 큰 호랑이가 백두산 천지를 뛰어노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든지. 나는 복권 당첨되는 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손주 보는 태몽 꿈이었나 보네. 겨우 임신 3주차라 아이의 성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시기였는데 시모는 본인이 꾼 태몽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벌써 손자를 본 듯 신이 난 채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자가 큰 인물이 될 놈인가 보다. 호랑이의 백두산이라니 대통령이라도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애 나오거든 내가 다 키워줄 테니 너희들은 애 걱정을 하지 말아라. 혼자서 설레발을 치는 시모의 모습을 보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인 줄 알고 손자의 인생 계획까지 미리 짜고 있는 시모였기 때문에 혹여나 딸이면 실망감에 저를 구박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딸일 수도 있다는 밑밥을 미리 깔아두려고 했는데 차마 그러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손주 월세집 전전하면서 살게 할 수 없으니 내가 모아둔 적금 덜어서 너네들 살만한 아파트 하나 마련해 주마. 당시 남편과 저는 모아둔 돈이 없어 전셋집 하나도 얻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저희가 저지른 일은 저희가 해결하자고 해서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당연히 월세를 얻어 살 생각이었는데 시모가 손주를 얻을 생각에 신이 나셨는지 먼저 집을 하나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모에게 딸일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땐 저도 정확히 아이의 성별을 모르기도 했고 일단 집부터 받고 나면 딸이어도 시모가 줬던 집을 다시 뺏지 않을 테니 아이 성별을 알기 전까지만 입을 다물고 있자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너희 방 3칸짜리 아파트면 충분하겠지? 안 그래도 우리 옆집 사는 언니가 자기 아들이 3년 정도 살았던 아파트 내놓는다고 얼른 팔아야 된다고 하더라. 일이 이렇게 되려고 그 언니가 나한테 아파트 판다는 이야기를 꺼냈나 보네. 신이 난 시모는 우리 부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일주일 만에 저희의 신혼집이 될 아파트 하나를 구해오셨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부가 죽고 난 후 시모가 한 푼도 쓰지 않고 가지고 있던 보험금으로 아파트를 사준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던 제가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큰 돈을 저희한테 쓰셔도 괜찮으세요? 상중 씨한테 들어보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온 보험금으로 사주셨다고 하던데 어머님 노후자금으로 쓰셔야죠. 나는 나 늙어서 쓸 만큼의 돈은 아직 가지고 있으니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너희가 능력만 좋았으면 내가 이 돈 쓸 일은 없었겠지만 어차피 내 손주한테 쓸 생각으로 안 건든 돈이라 괜찮다. 나중에 우리 손주 장성해서 이 할매한테 효도만 해주면 나는 그걸로 족하니 너네가 미안할 필요는 없어. 남아선호 사상이 심했던 옛날엔 병원에서 아이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대충 힌트를 주지만 예전엔 그 힌트도 주지 않으려고 했던 때가 있었죠. 저는 제발 제 담당 의사 선생님도 보수적이셔서 아이의 성별을 쉽게 알려주지 않으시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이 궁금했던 시모의 손에 끌려간 병원 의사 선생님은 저희 시모와 알고 지낸 사이였는지 빙 둘러 말하지도 않고 바로 아이의 성별을 말해주었습니다. 사모님, 며느님 뱃속에 있는 아이 딸이네요. 축하드려요. 첫 손녀 보시겠어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이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남편과 제가 시모가 진호집으로 마련해준 아파트에 입주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시모는 딸이라는 의사의 말에 믿을 수 없나는 듯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제가 보면 호랑이 태몽을 꿨는데 어떻게 딸일 수가 있어요. 초음파 검사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시모의 간곡한 요청에 의사 선생님은 난감해하며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한번 해주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손자가 아닌 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딸을 베고서는 뻔뻔하게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나를 찾아올 수 있냐? 너 때문에 우리 아들 대가 끊기면 네가 책임질 거야? 시모에게 아파트를 얻고 난 후였는지 몰라도 시모가 딸을 가졌다는 이유로 저에게 화를 내는데도 억울한 감정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시모를 속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인 걸 모르긴 했지만요. 너 남자 형제 없고 언니만 있다고 했지? 너네 부모님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딸이 너도 아들 못 낳는 거 아니냐? 어디 감히 딸 낳는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 아들을 꼬셔?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어머님, 딸 낳는 유전자라는 게 어딨어요. 저희 언니는 쌍둥이로 아들 둘이나 낳아서 키우고 있어요. 같은 뱃속에서 나온 너네 언니는 한 번에 아들 둘이나 낳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나는 당연히 저게 아들인 줄 알고 내 재산의 반이나 털어서 아파트 사줬는데 네가 감히 딸을 베고 와? 도둑놈 같은 이라고. 결국 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시모에게 얻은 게 있으니 내가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도둑놈 소리 들으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시모가 설레발치고 신이 나서 준 아파트인데 왜 제가 도둑놈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뭘 잘했다고 울어? 그래, 임신이란 게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 주마. 대신 둘째는 반드시 아들 가져야 되니 애 낳거든 몸조리하고 바로 둘째를 가지도록 해라. 먹기만 하면 바로 아들이 생긴다는 보약 먹고 내가 상중이 가졌었는데 내가 먹은 거 그대로 지어서 보내줄 테니 잘 챙겨 먹어. 시모는 그날 이후 제가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저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이의 성별을 알기 전에는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라고 하시더니 딸을 임신한 걸 아시고는 결혼식은 무슨 결혼식? 사고 쳐서 결혼한 게 무슨 자랑이라고 큰 돈 들여 결혼식을 올리냐?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조용히들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결혼식 올린 돈도 마땅히 없었던 남편과 저는 나중에 여유가 되면 저희 돈으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첫째 딸을 낳은 다음 날 시모가 병원으로 저를 찾아왔는데 한 손에는 보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전에 내가 말한 아들 생기게 해준다는 보약이다. 오늘부터 삼시세끼 빠뜨리지 말고 애 생길 때까지 이 보약 챙겨 먹도록 해라. 어제 출산하고 회복도 못하고 앉아있는 며느리에게 아들 생기는 보약을 먹이려는 시모를 보고 전날부터 완 계시던 친정엄마가 시모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이제 막 애 낳은 사람한테 뭐 하시는 짓이에요? 산모 몸 회복하라고 보약 지어온 것도 아니고 당장 아들 낳으라고 보약 지어서 들고 오시는 게 말이 됩니까? 사부인은 빠지세요. 딸 시집가면 어차피 출가 외인 아닙니까? 왜 집 나간 딸을 아직도 감싸 들고 있으세요? 유난 그만 떠시고 사부인 애 얼굴 봤으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 며느리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사부인이 알아서 하시기는 뭘 알아서 하신다고 그래요. 남의 딸 그렇게 막대하는 사부인 때문이라도 저 못 갑니다. 그리고 그 보약 도로 들고 돌아가세요. 안 들고 가면 제가 다 찢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결국 한성가라는 친정엄마와 시모의 싸움은 간호사 3명이 달라붙어 말리고서야 멈추었습니다. 엄마는 시모가 가져온 보약을 정말 가위로 찢어버릴 작정이셨지만 시모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다고 생각한 저는 친정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우리 어머님이 표현하시는 방법이 거쳐서 그렇지 내 걱정되셔서 회복에 좋은 약으로 지어오셨을 거야. 그리고 어머님이 손주를 많이 기다리셔서 말이 그렇게 나온 거지. 속마음은 절대 안 그러실 거야. 너, 네 엄마를 바보로 하니? 네 시어머니란 인간 딱 봐도 너 아들 못 낳으면 쥐잡듯이 잡을 사람이다. 너, 네 시어머니가 아파트 사줬다는 이유로 설설 끼지 말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똑바로 말하고 살아. 안 그럼 너희 부부 사이도 네 시어머니 때문에 망치게 된다고. 엄마 말 알아들었니? 제가 왜 시모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지 친정엄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엄마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게 죄송스러웠지만 저는 엄마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시모가 무서웠던 저는 시모가 지어준 보약을 삼시세끼 다 챙겨 먹으며 둘째 준비를 했고 첫째를 낳고 겨우 100일이 지난 시점에 둘째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저의 둘째 임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모는 제가 처음 시모를 만나 뵀던 날만큼이나 신이 난 모습이셨습니다. 그래도 네가 염치는 있어서 내 말 듣고 보약은 꾸준히 잘 챙겨 먹었나 보구나. 내가 이제서야 말하지만 그 보약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원래는 2년 기다려야지 지을 수 있는데 내가 웃돈 더 주고 가져온 보약이다. 어찌됐든 돈 주고라도 받아온 보람은 있구나. 내년이면 우리 손주를 알아볼 수 있겠네. 어머님,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는 거라서요. 저번처럼 손주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시면 나중에 또 실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넌 또 왜 사람 김 빠지는 소리 해야 되는 거니? 그 보약은 애 잘 베는 보약이 아니라 아들 잘생기게 하는 보약이라고. 그 약 먹고 딸 벤 엄마들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내가 바로 산 증인 아니냐? 둘째도 반드시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시모는 남편의 대신에 임신 초기부터 저와 함께 병원에 다니셨습니다. 시모는 저와 병원에 갈 때마다 말로 겁을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뱃속에 있는 게 딸이거든 바로 지워버려라. 괜히 낳았다가 쓸데없는 돈만 나가게 하지 말고. 딸 낳으면 어디다 써먹을 데도 없어. 딸이면 바로 지워버리라는 시모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던 저는 매일 밤마다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둘째는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신은 저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셨는지 둘째도 딸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고 말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 비싼 보약을 처먹고도 딸을 뵐 수가 있어? 오늘 당장 그래 지우던지 아니면 내가 사준 아파트에서 네 딸 데리고 나가든지 해라. 시모는 제가 집에서 나가는 것보다 뱃속에 있는 애가 더 크기 전에 지우는 걸 더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딸이든 아들이든 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저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보는 병원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둘째 낳고 바로 셋째 가질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셋째는 꼭 손자 안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게요. 제발 우리 아이도 집도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부탁할게요. 제가 시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고불며 빌자 병원 안에 있던 수많은 산모들과 보호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자 시모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는지 저를 말리셨습니다. 너 지금 나 쪽지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니? 알겠으니까 그만하고 당장 일어나지 못해? 시모에게 셋째는 반드시 아들을 안겨드린다는 조건으로 시모가 사준 아파트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둘째를 지우라는 말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저를 볼 때마다 제 두 딸아이들의 욕을 하셨어요. 딸 낳아 키워봐야 소용없다. 거머리처럼 부모 피만 빨아먹고 딴 집에 시집가면 그만이지 않냐? 네가 낳은 자식 새끼들은 못할 줄 알아? 딸들은 지 엄마 닮는다고 네 딸들도 너 닮았어. 능력도 없이 집구석에서 남자만 바라보고 살게 뻔하다. 그런 시모를 보며 셋째만큼은 반드시 아들이어야 된다는 생각에 저와 남편은 아들을 가질 수 있다는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 임신을 시도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시도한 덕분인지 임신은 또 금방금방 잘 되기는 했습니다. 셋째도 둘째가 100일을 살짝 넘긴 시기에 저희에게 찾아와 주었죠. 연년생을 키우는 것도 힘든 마당에 연년년생을 가진 게 이래저래 힘들었지만 시모에게 손주만 안겨줄 수 있다면 셋째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과 제가 젊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돈도 못 버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이 짧았나 싶은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셋째까지 무사히 가지고 난 후 시모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시모가 이번에도 아들 태몽을 꾸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둘째 때는 커다란 잉어 꿈을 꿔서 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은 확실히 아들 꿈을 꿨어. 자가마치 돼지 꿈이지 뭐니? 암튼 셋째 그 녀석은 분명 돈뽕 물고 태어난 아들일 거다. 토속신앙과 미신을 꽤나 믿으셨던 시모는 돼지 태몽을 꾸시고는 셋째는 반드시 아들일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친정부모님도 이번엔 아들일 것 같다고 설레발을 치셔서 저도 셋째는 분명히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계속 아들일지도 모르는 확신이 들자 그땐 저도 처음으로 시모와 같이 설레발을 치게 되었어요. 어머님, 이번에는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들도 셋째는 아들인 것 같다고 하시네요. 아들 어렵게 낳은 집들 보면 꼭 첫째, 둘째 딸 낳고 막내로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보통 누나들의 막내가 아들인 경우가 많더라. 나도 이번엔 느낌이 좋으니 너는 항상 몸조심해라. 그리고 미리 말해두는데 혹시라도 딸이면 그때는 너도 위에 두 딸들도 같이 쫓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셋째도 딸이면 집에서 쫓아낼 거라고 겁을 주는 시모의 말이 무섭기는 했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이 있었던 저는 아이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첫째와 둘째 때와는 다르게 아주 당당히 병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의사 선생님 입에서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난감해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어쩌죠? 이번에는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이 잘 안 가네요. 주수가 좀 더 지나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시모의 지인이라 선생님께서는 시모가 손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둘째를 가졌을 때 시모와 제가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기로 했으니 더더욱 잘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그런지 의사 선생님은 아이의 성별을 알면서도 일부러 말씀을 안 해주는 것 같았고 결국 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자 시모는 말도 없이 그대로 초음파실을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둘째도 지켜내신 것처럼 셋째도 잘 지켜내셨으면 합니다. 좋은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쁜 소식이 되어버린 제 뱃속에 있는 셋째에게 얼마나 미안하던지 그날은 제가 살면서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린 날이었습니다. 셋째도 딸이라는 사실에 병원에 저를 혼자 두고 가버렸던 시모는 저희 집에 먼저 도착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모를 보자마자 저는 시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애들 아빠 버리로는 저희 5식구 이 집에서 나가서 살 수 있는 곳 없어요. 애들 아빠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 내가 언제 이 집에서 너희 식구 쫓아낸다고 했니? 네 짐 싸놨으니 상중이 오기 전에 당장 나가라. 내가 너 아들 낳으라고 사준 집이지 딸 셋이나 낳으라고 사준 집인 줄 알아? 배응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하루 동안 두 아이를 봐주고 계시던 도우미 이모님도 아이들을 보다 말고 달려와서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는 시모를 말렸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시모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저에게 집어던지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어요. 우리 아들 씨를 말라 죽이련. 어떻게 된 게 보약을 먹여도 딸을 가지고 집에서 쫓아낸다고 해도 딸을 가질 수가 있어. 이 정도면 네가 내 피도 말려 죽이려고 하는 게 분명해. 시모가 던진 신발이 제 배에 강하게 닿자마자 저는 이러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큰일 나겠다 싶어 도망가듯이 친정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만신창이꼴로 슬리퍼만 신고 집으로 찾아온 저를 본 친정아버지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눈물을 흘리셨지만 저희 엄마는 참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사부인, 정말 미치셨습니까? 지금 임신한 애를 집에서 맨발로 쫓아내셨어요? 아들 임신 못한 게 죽을 죄라도 됩니까? 그리고 씨앗은 김서방한테서 오는 건데 왜 우리 딸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한테 이렇게 막대하시면 저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엄마는 전화를 붙들고 1시간 넘게 시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나 빠르고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는지 그 무섭던 시모도 저희 엄마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시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러 온 남편은 저희 부모님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서방, 자네는 도대체 집에서 뭘 하길래 우리 재숙이가 이런 취급받을 때까지 손 놓고 있었나? 자네가 나서서 사부인을 제지시켰어야지. 귀하게 키운 내 딸, 시집가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이게 무슨 꼴인가? 이러다 우리 재숙이 미치면 김서방, 자네가 책임질 건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너무 착하고 너무 순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바보 등신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시모가 저를 괴롭혀도 한마디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보는 장인 장모에게 혼인하고 있을 때도 고개만 끄덕일 뿐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만 겨우 한 채 저를 집으로 데리고 가주었습니다. 집으로 가보니 아이를 돌봐주는 이모님만 있을 뿐 시모는 계시지 않았어요. 이제는 남편이 달라져야 내가 살겠다 싶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진짜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아. 어머님이 자꾸 저러시면 나 애들도 버리고 도망가 버릴 거야. 당신 나 없이 혼자서 애새 키울 자신 있어? 나 지금 하는 말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마음에도 없는 말이긴 했지만 시모 때문에 미치게 된다면 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담 반 거짓 반이 담긴 저의 말에 놀란 남편이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해? 애들 버리고 도망가겠다니. 애들은 엄마 없이 살 수 있어도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마저 없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런 사람이 그러니?
나 아들 못 낳는다고 어머님한테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사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이번엔 엄마한테 제대로 말해볼게. 엄마가 저렇게 세게 나오셔도 막내 아들이 내가 부탁하면 들어주실 거야. 그 후 남편이 시모에게 뭐라고 했는지 시모는 더 이상 저에게 손주 이야기는 꺼내시지 않았습니다. 손주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시모를 보면서 남편이 정말 시모에게 한마디를 해서 그러시는 건지 한성가라는 저희 친정엄마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헷갈리긴 했습니다. 제 추측으론 후자 때문의 가능성이 높기는 했지만요. 셋째 딸을 출산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태어난 아이는 봐야겠다고 나타난 시모에게 제게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더 이상 못 낳아요. 어머님이 아들 원하셔서 셋째까지는 어떻게 낳았는데 애 셋을 연달아 낳으니까 몸도 정신도 엉망이라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저의 말에 시모는 저를 정말로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구미호보다 더 무서운 눈빛이었죠. 너 정말 아파트를 뺏기고 싶어서 환장을 한 모양이로구나. 가만히 입 다물고만 있어도 반응한다고. 잘못을 했으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을 것이지 어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떠들었대. 아들 못 낳으면 그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내 말 잊었냐? 제가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아들 하나 어쩌고 아들 낳을 때까지 임신을 해요. 짐승들도 그렇게는 안 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아들 바라지 마세요. 결혼 후 처음으로 시모와 큰 소리를 내어 싸웠습니다. 시모 말만 듣고 고분고분하게 살다가는 제가 숨막혀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시모와 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모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대드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급히 어디 안 간다고. 네 엄마처럼 너도 보통 싸가지가 아니구나. 너 그동안 내가 아파트 해준 것 때문에 성질 죽이고 살았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네 엄마도 너도 이 모양이면 네가 낳은 네 새끼들은 안 봐도 훤하다. 너네 집안 여자들이 기가 세니까 아들이 안 들어서는 거야. 아들 안 생기는 걸 왜 여자 탓을 하세요? 어머님, 계속 이러시면 저 상중 씨랑 더 이상 못 살아요. 제가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려도 어머님 제 원망하지 마세요. 결국 미쳐버린 저는 시모에게도 모든 걸 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겠다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던 시모는 순간 멈칫하더니 머리를 굴리시는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정말 도망을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산을 끝낸 시모가 갑자기 백기를 들었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고생하는 내 막내 아들이 불쌍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참으마. 다음에 또 겁도 없이 시애미한테 대들면 그땐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겠다. 까딱하면 너네 살고 있는 그 집 팔아버리고 죽어서도 한 푼도 안 남겨줄 거니 그렇게 알아. 저는 딸아이를 셋이나 낳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시모가 본인이 사준 아파트를 가지고 저희에게 협박을 하지만 결국 자기 아들 때문이라도 그 아파트를 저희에게서 뺏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사실을 깨달은 후부터 저는 시모에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시모가 원하는 손주를 낳기 위해 한 번도 쉬지 않고 연달아 3번이나 임신을 했던 저는 할 만큼이나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할 말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가 괘씸하게 느껴졌던 걸까요? 시모가 갑자기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애 셋 달린 우리 아들 길바닥으로 내줄 수가 없어서 내가 이 집으로 들어왔으니 나 죽을 때까지 네가 나 모시고 살아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차라리 저희를 길바닥에 내쫓으세요. 이렇게 말도 없이 무작정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어머님이 사주신 집이라도 그러시면 안 되죠. 방도 없는데 어머님 어디서 지내시려고요. 네 딸들은 방 하나에 죄다 몰아넣고 너네 부부 하나 나 하나 쓰면 딱인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너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집은 내가 사준 내 집 아니냐? 멀쩡한 집을 두고 저를 괴롭히고 감시하기 위해 시모는 기어코 저희 집으로 들어와 눌러 앉으셨습니다. 3년 사이에 식구가 셋이나 늘어
급속도로 돌아가는 짐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모까지 집으로 들어오니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좋은 말로도 나쁜 말로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시모 때문에 해탈한 저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버렸습니다. 한편으로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애새 키우는 걸 거두시다 힘들어서 제 발로 다시 나가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육아를 도와주기는커녕 눈만 마주치면 더 이상 꺼내지 않을 줄 알았던 손주 타령을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너희 둘 다 아직 젊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떠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오면 내가 더 이상은 바라지 않을 테니까 한번 생각들 해봐라. 그땐 딸이어도 네 탓하지 않고 내가 깨끗이 포기하마. 처음에는 내가 무시하면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1년 가까이 지속되니 차라리 임신을 하고 시모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셋째를 낳고 1년 만에 넷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마지막까지 시모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랑 내 인생 망쳐버린 그 썩어빠진 자궁이나 좀 떼버려라. 이제는 네 탓하기도 지친다. 독한 것 같으니라고. 넷째도 딸이 나는 소식에 결국 시모는 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이번에도 저에게 넷째를 지을 것을 강요했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사실 저도 넷째도 어쩌면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가져줄 수도 있습니다. 넷째도 딸이면 그땐 정말 시모도 손주 보기를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넷째도 딸이라면 어머님, 보세요. 결국 넷째도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님이 포기하시고 더 이상 저한테 아들을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마지막에 출산을 끝내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넷째도 딸을 낳은 제가 꼴 보기 싫어서 병원에 오지 않으실 줄 알았던 시모가 병원으로 오셨더라고요. 시모는 딱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산후조리원 취소했으니 태어나거든 바로 집으로 와라. 딸을 낳은 제가 산후조리원에 지내면서 쓰는 돈이 아까우셨던 시모는 저와 남편 몰래 산후조리원을 취소하셨습니다. 시모 때문에 화가 많이 나기는 했지만 어머님이 그러셔도 저는 이제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넷째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모에게 산후조리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시모는 역시나 저를 거들떠도 보지 않으셨고 오히려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그것까진 좋았습니다. 시모라면 충분히 그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결국 터지고만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씻기고 저도 씻으려고 욕실에 들어갔는데 한겨울에 찬물만 나오는 것이었어요.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건가 싶어 확인을 하러 갔더니 시모가 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보일러 끄셨어요? 저도 애들도 목욕해야 되니까 다시 켜주세요. 아들도 못 나는 잉여 인간이 어디 감히 보일러를 써? 그냥 찬물로 씻어라. 저도 저지만 애들도 씻겨야 된다니까요? 이 겨울에 애들을 찬물로 씻기라고요? 네 딸들한테 쓰던 보일러도 아깝다. 따뜻한 물로 씻기고 싶거든 네가 보일러 값을 벌어오든지 아니면 너희 친정집 가서 씻기든지 해라. 시모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길로 혼자서 아이 셋을 들쳐업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막내딸이 태어난 지 딱 2주 됐던 날이에요. 제가 정말로 아이 셋을 업고 친정집으로 가는 것 같자 당황한 시모가 제 등 뒤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는 건 네 마음대로 나가도 들어오는 건 네 마음대로 못 들어온다. 너 정말 지금 나가면 아들 낳는 새며느리 데리고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시모는 제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겠지만 그날이 남편과 이혼 전 마지막으로 본 시모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시모와의 연을 끊겠다며 제발 이혼만 하지 말아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남편이 절대 시모와 연을 끊지 못한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시모와 연 끊는 것까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시모를 멈추게 해주길 바랬지만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이 아이 키우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시몬은 제가 떠나게 바라셨는지 저를 붙잡지 않으시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한 저는 남편에게 매달 받는 양육비와 제가 벌어온 돈으로 내 딸을 키웠습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이 없으셨다면 저는 절대 내 아이들을 키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을 때 3년 전 암에 걸렸다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애들 양육비도 받지 않았는데 남편이 죽었다니 기분이 이상하게 나더라고요. 시모꼴 보기 싫어서라도 남편 장례식장 근처엔 가기도 싫었지만 아이들의 친아빠이니 아이들에게는 인사할 시간을 줘야 할 것 같아 내 딸을 데리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딸 넷을 데리고 장례식장에 들어서자 어떻게 한눈에 알고 시모가 쫓아왔습니다. 딸내 낳게 무슨 자랑이라고 줄줄이 달고 여길 왔냐? 아들 아니면 굳이 여기 올 필요도 없으니 돌아들 가라. 어딜 딸년들을 자식 새끼라고 데려와? 시모는 저희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남편의 누나들이 시모를 막아 세웠습니다. 엄마, 상중이가 올키랑 딸들을 평생 그리워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 하는 길에도 못 보게 하면 어떡해? 엄마 이러면 상중이 눈 제대로 감지도 못해. 그렇게 20년 만에 저와 내 딸들 그리고 시모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원하지 않았던 손녀들이라 20년 만에 봐도 관심도 없으셨고 오히려 혼자 중얼거리며 욕을 내뱉고 있었는데 남편 형제들은 20년 만에 본 조카들이 신기한지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예쁘게도 자랐니? 첫째랑 셋째는 아빠를 쑥배 닮고 둘째랑 넷째는 엄마를 닮았네. 너네들 다 대학생이지? 학교는 다니고 있니? 학교는 무슨 학교? 지 엄마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애들이 학교를 다니겠어? 어디라도 취직해서 돈 100만 원이라도 모으고 있으면 다행이다. 시모는 저희 딸들을 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찌됐든 자기 아들의 딸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도 저렇게 대하지 않겠다 싶었어요. 첫째는 법대 나와서 로스쿨 들어가기 전에 로펌에서 인턴 생활 중이고 둘째는 고등학교 때 피팅 모델 하다가 20살 때 혼자 쇼핑몰 만들어서 하더니 지금 연매출 20억 찍고 있는 사업가예요. 셋째란 막내는 의대 다니고 있고요. 그러고 보면 어머님 태몽이 참 정확하다니까요. 우리 애들 봐봐요. 큰애에 대해서 큰돈 만질 애들로 컸잖아요. 제 말에 시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뭐라고 말하려는 건지 금붕어처럼 입을 잡고 끔뻑끔뻑 하더니 금방이라도 손을 멎을 듯이 억억거리는 소리를 내셨어요. 저러다 노인의 뒤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순간 시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심폐소생술로 시모의 숨을 되돌려 놓은 뒤 시모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겨우 눈을 뜬 시모의 첫 마디는 저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매미야, 내가 잘못했다. 애비 없이도 잘 큰 우리 소녀들을 보니 내가 그동안 잘못 산 듯 싶구나. 우리 소녀들한테 20년 동안 하레비 노릇 한 번도 못 해봤으니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다오. 어머님, 우리 애들 제 딸이지 어머님 손은 아니에요.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평생 연 끊고 사신 거잖아요.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그렇지 않아도 상중이가 평생 살았던 그 아파트 우리 소녀들 앞으로 돌려줄 생각이었다. 내가 연락은 안 했어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우리 손녀들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 심장마비로 죽다 살아난 시모에게 더 이상 모진 소리를 할 수 없었던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자란 첫째 딸이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아빠 재산은 어차피 자식인 저희가 받는 게 당연하고요. 그걸로 생색내면서 저희 볼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할머니를 저희 친할머니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부디 건강 챙기셔서 오래 사세요. 제가 뭐라고 말을 더 보태기도 전에 내 딸들은 저를 그곳에서 데리고 나와주었습니다.
그 뒤로 또 시모가 충격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저는 시모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찾아갈 마음이 없기도 했지만 딸들이 다 죽어가는 노인네 때문에 마음 약해져서 괜히 용서하게 될지도 모르니 절대 찾아가지 말라며 저를 혼내는 바람에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재산을 정리하면서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는 자연스레 저희 네 딸들이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저희 신혼집으로 사주셨던 바로 그 아파트였죠. 시모에게 쫓겨나듯 나온 그 집으로 20년 만에 다시 네 딸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니 감회가 참 새로웠습니다. 시모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얼굴 좀 보고 살게 해달라고 애원하셨지만 저희 가족은 시모의 연락을 모두 차단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 큰딸이 그러더군요. 할머니, 우리가 돈 없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으면 이렇게 우리한테 집착이나 했겠어? 이 집도 안 주려고 발악하셨겠지. 우리가 할머니한테 보여주려고 열심히 산 건 아니었지만 열심히 산 덕분에 엄마 대신 할머니한테 복수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이죠. 큰딸 말이 맞습니다. 우리 딸들이 변호사, 사업가, 의사가 아니었으면 시모가 저렇게 나왔을까요? 아빠 없이 자란 아이들이 그저 혼자 고생하는 엄마를 위해 열심히 살았던 것뿐인데 의도치 않게 엄마의 복수도 확실하게 해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모에게서 제 딸들을 끝까지 지켜내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결국엔 제 딸들이 저를 지켜주게 됐네요. 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이래서 인생이 재미있음을 느낍니다. 사람 일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저 이 정도면 굳이 저승까지 가서 시모에게 복수 같은 건 안 해도 되겠죠? 앞으로는 복수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은 시간 동안 우리 네 딸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나누면서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